에너지 경제TV에서 녹화 중계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2014 대한민국 에너지 포럼은 이 ICT 융복합 시대의 대한민국 에너지 현 주소와 미래 신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보고요. 또 6대 신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산업계, 학계, 또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이 되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제도 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하진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하태영 원장님도 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LG 이희국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강남훈 이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행사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이사장님의 개회사와 또 산업통상자원부 문제도 차관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님과 또 영국 비아리 연구소의 리차드 하디 회장님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오늘 포럼의 키노트 스피커시죠. 제레미 리프킨 교수님의 연설과 또 질의응답 시간으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찬과 휴식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후 2부 행사에서는 이 본 행사장을 3개 트랙으로 나눠서 주제별로 강연과 또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변종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34회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위원님과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다가올 미래 에너지 사회를 전망하는 3차 산업혁명과 한계 비용 제로 사회 등의 저자이신 제레미 리프킨 박사님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창조 경제의 출발점인 ICT 융합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으로 전 세계 에너지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변신을 하였고 오펙 등 기존 석유 수출국의 입지는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로 인해 러시아의 영향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중국과의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 체결은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헤게모니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 연설을 맡으신 제레미 리프킨 박사님은 지금까지 인류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는 수직적이고 중앙화된 플랫폼을 갖고 있었지만 수평적이고 분산화된 플랫폼을 가진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팅 기술이 3차 혁명을 일으키면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에너지 그리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소유보다는 공유 중심의 협력 경제 모델이 유한한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존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탑 수준의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창조 경제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전 자원과 수요 자원이 경쟁할 수 있는 메가와트 발전, ESS와 EMS의 통합 서비스 사업, 태양광 렌탈 사업 등 6개 신산업 모델을 발굴해서 2017년까지 2조 8천억 원의 시장으로 키우고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상과 정책들이 발표되고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꿀 강연을 기대하신다는 이사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사를 해주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제도 차관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자원부 문제도 차관입니다. 2014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내 기빈 여러분과 기업체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사를 준비해 주신 변종립 이사장님, 또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새누리당의 전하진 의원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의 34번째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대전은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의 전시회를 아우르면서 에너지 분야 종합 전시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의 전문가와 석학이 함께 모여 에너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에너지 대전은 한국의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가상 공간을 통해서 축사를 해주실 영국 BRE의 리처드 하디 회장과 기조연설을 맡은 제레미 리프킨 교수를 비롯한 19분의 발표를 통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에너지 산업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정된 에너지 자원은 물론 에너지 공급 시설의 입지, 환경,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산업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에너지 신산업이 해법이 될 것입니다. 신기술과 ICT를 융합하여 에너지의 생산, 전달, 사용에 있어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는 민간의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향후 미래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69차 UN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과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 경제의 핵심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례로 신재생과 ESS 하이브리드,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도 개최하여 국내의 성공 사례를 파악 공유하고 민간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나 제도를 찾아내서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라는 전략도 제시되었습니다. 산업부는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민간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에게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에 개최되는 포럼이 에너지 신산업을 확산하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포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에너지 포럼에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노력의 성과물을 공유해 주신 연사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미래 비전이 공유되고 그것이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이 에너지 신산업을 알리는 이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하진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러미 리프킨 박사가 오셔서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건가요? 제가 2년 전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임위에서 장관께 드린 질문이 이겁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냐고. 그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전기사업법이 개정돼서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수요관리 사업자들이 이제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분산발전이라는 큰 주제가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100년 정도 전기가 공급되면서 항상 에너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에너지는 누군가 큰 데서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고객이 아닌 수용가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벗어나지 않고 계셨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러미 리프킨 박사가 인터넷 에너지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이제 인터넷 에너지까지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기가 기업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에너지 전문가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에너지 분야의 천병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이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고요.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변정림 이사장님 그리고 문재도 차관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님의 강연에 더욱더 기대를 갖게 만들어 주시는 축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포럼에 축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이 건물 부문 세계 최대 민간 R&D 기관 가운데 하나인 영국 BRE 연구소의 리차드 하디 회장님이십니다.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리차드 하디 회장님께서 이 에너지 대전 포럼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Good morning,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attend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린 여러분,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BRE 글로벌의 회장 준화입니다. 온 2014년 한국 대한민국 대전이 ICT 융공업 시대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미래 신산업이라는 주제로 이 대한민국 대전 국제 포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대표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포럼이 정한 ICT 융공업 시대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미래 신산업이라는 이 주제는 미래의 우리 행동 양식을 개선하고 그 기반부터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또 어려운 주제들,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탄소 배출량처럼 에너지 안보 증진과 같은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응할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할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창의적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미래 사회의 이익을 위한 새로울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기술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영국의 BRE 연구소는 1921년 빌딩 리서치 스테이션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건설 부분 세계 최대 민간 R&D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여러 주제를 망라하고 있지만 특히 저에너지 빌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RE 연구소는 이 연구를 여러 도구와 생산품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회 그리고 또한 여러 지역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혁신과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BRE나 다른 에너지 사용 상황 측정 계획과 같이 국제적으로 뛰어난 증명 도구들을 다수 개발했습니다. 영국은 특히 2016년부터 제로 카본 주택을, 2019년부터 상업적 건물에서도 제로 카본 정책을 의무화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BRE는 산업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BRE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또 이미 세워진 건물의 탄소 배출 감량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발명으로의 개조를 위해 우리의 무인 표준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훗날 빌딩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ICT 기술이 이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디지털 분야에서 빅데이터 그리고 또 여러 디지털 세계의 기술들을 도입해서 산업과 빌딩 그리고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그리고 빌딩 정보 모델링 BIM 스마트 미터링 분야의 그 시행 도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저희의 그 좋은 경험과 선진적 해결책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서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본 중요한 행사에서 한국의 빌딩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관초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득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EU에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202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영국에서 정부 정부가 유럽의 지시와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2008년부터 영국 기후변화 대책에 적용시켰습니다. 제로카본 빌딩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제로카본 주택에 2019년부터는 상업적 건물에도 제로카본 정책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 대책의 요구사항입니다. BRE의 도움을 받은 영국 정부는 BRE의 BREEAM 기준에 의해 지속가능한 주택을 위한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이 코드와 브림은 정부 정책의 목표를 겨냥하고 균형 잡힌 목표 달성을 명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산업 자체가 그들만의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코드와 브림 같은 도구로 그들 산업이 위대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지속 가능한 가정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를 위해 그 가정의 유지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대부분 지속 가능한 빌딩이 높은 판매가와 임대 가격을 달성함으로써 개발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ICT 기술, 빅데이터나 BIM, 스마트 모니터링 이러한 기술들이 향후 건물 에너지 산업, 건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미 언급했다시피 한국의 에너지 산업의 ICT 융봉합 시대가 본 포럼의 주제입니다. ICT를 건물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정확하고 나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점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디자이너, 설계자,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상품과 빌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빌딩 관리자들이 그들의 건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더 주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가정이 스마트 미터링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5,300만 미터링이 그 기간 내에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부는 새롭게 건축되는 모든 정부 빌딩에 빔을 활용하는 것을 2016년까지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고, 그것을 통해서 연간 20억 파운드를 적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모두 세상 모두에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물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언은 없으신가요?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에게 에너지 정책은 아주 어렵습니다. 적절한 정책 수립과 목표 설정, 그리고 그 결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시장이 경쟁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그들의 결과물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 시장, 특히 건물 에너지 시장은 국가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한국이 ICT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을 개발해내는데 아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출발이 늦었지만 국제 제로 에너지 빌딩 시장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에너지 융봉합 산업의 ICT 빌딩을 발전시키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 ICT라는 오늘 포럼의 키워드에 딱 맞는 아주 그런 특별한 축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멀리서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리차드 하디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자, 엔트로피, 노동의 종말, 3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이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키노트 스피커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님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사장님을 모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자의 사회학자 또 작가시고요. 거기다가 워싱턴 경제동향연구재단의 설립자십니다. 또 TIR 컨설팅 그룹의 회장직까지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또 근 10년간 유럽연합의 자문으로 활동을 해오셨고요. 프랑스의 사르코지, 독일의 메르켈 등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 경제나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자문을 제공해 오셨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에너지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한국에 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 전환.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새로운 아주 커다란 여정일 것입니다. 이 에너지의 전환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훨씬 더 커다란 변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 경제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 두 가지 경제 파라다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와 공유 경제는 인류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1900년대 초에 등장하고 새로 등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공유 경제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는 이런 교환, 자본주의의 교환 시장과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서로 보완이 되고 어떤 때는 서로 경쟁을 하죠. 자본주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제 파라다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본 시장은 이제는 이런 새로운 경제 파라다임에서 서포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그 생명이 길어진다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2050년이 되면 시장 자본주의는 물론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같이 다른 제가 말씀드린 공유경제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와 같이 존재하면서 하이브리드 경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에 계신 분 그리고 그 정부에 계신 분들, 자, 이 여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하느냐? 그래서 이 거대한 경제 전환이 시작되는 것은 제로 한계 비용, 제로 마지널 코스트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죠.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즉, 그 자본주의 이론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몰랐었던 것이죠. 아담 스미스도 몰랐고, 칼 막스도 몰랐고, 케인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순은 정말 자본주의 이론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는 정말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이 성공 때문에 이 공유 경제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제는 아이들 공유 경제를 부양하면서 그리고 또 공유 경제가 이렇게 커지면서 아이가 커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은 뭐냐? 제가 워튼 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MBA 코스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와서 강의를 듣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업가들로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찾아봐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 한계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싸게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에게 아주 좋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최적의 시장은 마지널 코스트의 한계 비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물건을 픽스 코스트를 제외하고서 나서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너무나 좋아져서 생산성이 너무나 좋아져서 한계 비용을 거의 0으로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무료이고 그리고 시장 기능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휴대폰이 있으신 분 저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그냥 우리 얘기를 하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만 합시다. 중간에 어떤 그 방해 같은 건 없기 바랍니다. 이 한계 비용 0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그 경제적인 역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혁신이 아니면 혁명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요. 대부분 그 전에는 우리가 농경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집을 했죠. 뭐 만년 전에는 우리가 조금씩 그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3000 BC에 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운하라든지 아니면은 중동에서 특히 그리고 또 그 인도하고 양수에서 그 관계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봉건 사회가 나타났습니다. 17세기의 초기 시장 그 경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700년 말에 자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시점에는 세 가지 기술 혁신이 같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는 제너럴 퍼포스 기술 플랫폼, 범용 기술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제 활동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또 에너지도 혁신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수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이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또 수송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술 혁신이 같이 모아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바뀌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바뀌고 사회 그리고 정치 그리고 우리의 의식까지도 바뀝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에 1차 산업세기, 20세기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ITC는 그래서 그땐 그 수작업을 하던 것이 스팀 엔진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석탄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스팀 엔진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철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그리고 수송 때문에 이제는 그 기업들이 로컬 마켓에서 국제적인 그런 시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쉐어홀딩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게 나타났죠. 왜냐하면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나타났고 또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그리고 교통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투자가에게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대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한 그룹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서플라이에서 그 소비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들은 아주 효율적인 그런 기업 구조로서 한계 비용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고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그 수익이 그만큼 올라가서 주주들에게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들이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그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트랜스포트입니다. 특히 전화 같은 경우 아주 그 중앙 집중화됐죠. 그리고 나중에 라디오와 TV가 나왔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아주 값싼 석유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연 그 연소 엔진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동차 그리고 그 버스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20세기에 번성을 했고 2008년 7월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때 브렌트 크루드 오일 원유가가 그 배럴당 147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때 2008년 7월에 이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때 지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된 것이죠. 금융시장의 붕괴가 60일 후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 지진의 여파로 나타난 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비료라든가 아니면은 농약이라든가 모든 건자재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화섬이라든가 우리의 뭐 전력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두 다 석탄입니다. 석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가가 147불이 됐을 때 모든 그 가격들도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100불 이상이면은 가격이 올라갔지만 147불이 되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 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장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경제 성장이 느려졌지?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모든 개도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디맨드는 많은데 서플라이가 줄어든 것이죠. 그 쉘 가스라고 해도 아주 그 미미한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경제를 부양시키면은 GDP도 조금 올라가고 유가도 조금 올라가고 그렇지만 구매력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양책을 하면은 또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유가가 조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기만 하죠.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그 독일의 총리가 됐을 때 저에게 베를린에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취임을 하자마자요. 그래서 독일 경제를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 때문이죠. 독일은 가장 큰 경제 강대국이지만 그리고 또 가장 아주 건강한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물어봤죠. 독일 경제를 이런 에너지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입니까? 화석연료는 이제는 싸지지 않을 거고 쉘가스, 타샌드도 이제는 거의 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에 근간한 그런 뭐 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력 장치라든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간해서 모든 산업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엔지니어들 계시나요? 엔지니어들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엔지니어들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터모다이내믹스의 1, 2 법칙을 아시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모릅니다. 아마도 경제학자들은 이런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칙인데도 말이죠. 1905년 2차 산업혁명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 좀 앉아주세요.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뒤쪽으로 가주시겠습니까? 1905년 2차 산업혁명이 시작했을 때입니다. 평균 에너지 효율성은 3%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발전할 때마다 3%의
에너지가 여기에 추가가 되고 나머지 97%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980년 됐을 때 한 13%가 됐죠. 미국은요. 일본이 22%가 됐습니다. 즉 80% 정도의 에너지는 손실이 됐다는 거죠. 매 단계마다 20%만 가치 체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5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인데요. 머신 캐피탈 그리고 노동력은 전체 생산성의 50%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85% 생산성의 85%는 에너지 효율성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알 거예요. 이제는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했고 이제 중국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인터넷의 경우 지금 성숙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현재는 디지털화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터넷과 복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화된 자동화된 GPS로 지원되고 있는 수송 및 물류 인터넷과 또 융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 세 가지 인터넷이 사물의 인터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송이 다 융복합이 되고 있고 다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통신, 그 다음에 수송이 전부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거의 제로의 한계 비용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생산성 그리고 또 최적화된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는 제로 한계 비용 사회가 이제 된 것입니다. GE, IBM, 시스코 이런 그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인데요. 센서를 전 세계 밸류체인에 깔고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와 모든 기기들, 모든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신경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0억 개의 센서들이 농업 필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농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인터넷망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에도 또 창고나 물류센터에도 센서들이 많이 깔려 있고 스마트 분야 그리고 또 그 유통 현장에서도 또 스마트 가정에서도 센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전 및 기기들이 다 연결이 돼서 사물의 인터넷을 형성을 하고 있죠. 2030년이 되면은 100조 개의 센서들이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전 세계 가치 체인에 동시에 계속 보내는, 발송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전 세계 인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엑사이팅한 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트랜스포트를 디지털화하고 또 거의 제로 한계 비용의 사회가 되고 공유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 공유 경제와 또 시장 자본주의가 콜라보레이티브 커머스를 형성을 한다는 것이죠. 거의 100조 개의 센서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얽히게 만든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는 어떻게 보장될까요? 우리가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새 인터넷의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죠.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은 네트워크 중립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어떤 접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의 사이버 테러리즘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제가 제로 마지널 코스트 사회, 이 제로 한계비용 사회가 굉장히 길고 또 그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잠시 네트워크 중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접근성을 갖는 것인데요. 데이터 보안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를 일단 생각해 본다면요. 이런 세계 인터넷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또 지금 거의 인구의 50%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20년이 되면은 인류 모두가 인터넷에 연결될 겁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25불짜리 휴대폰이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곧 열리겠죠. 그럼 우리가 사물의 인터넷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우리가
몇 개 기업뿐만 아니라 몇 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중립성을 갖고 인터넷에 다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 작은 회사,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또 NGO들, 그리고 또 여러 협력 단체들이 프로스머가 동시에 되면서 그 누구도 오너가 되거나 노동자로 구분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되지 않으면서 이 가치 체인에서 모두가 약간씩 다른 이해를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누구든지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그 가치 체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크게 혁신시키고 또 능률을 제고하고 또 우리의 한계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끌어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경제 활동을 공유하면서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를 구현하고 또 공유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본시장은 또 이런 서비스를 융복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트위터나 구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ICT 회사, 또 운송회사, 또 전력회사, 전력 배송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참여자로서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또 트랜스포트 인터넷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현대나 삼성, 시멘스, GE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준 움직임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이죠. 4개월 전에 제가 출간한 책에서 그런 내용을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50년 후에 진행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로 한계 비용이라는 현상이 14년에 걸쳐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몇억 명에 다루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모두 다 접근성을 가지면서 프로스머로 변신했습니다. 몇억 명 내지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음악을 생산하고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 한계 비용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최고의 사례가 한국의 싸이죠. 싸이는 넘버1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졌죠. 3개월 내에 10억 명 이상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싸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코스를 영어로 만든 것이죠. 10억 명의 소비자들한테, 음악 소비자들한테 제로 한계 비용으로 자기의 음악을 제공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몇억 명의 사람들이 제로 마지막 코스트로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를 공유하면서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비디오에서 카피라이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고 뉴스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쉐어링 이코노미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또 수억 명의 젊은이들이 자기의 지식을 위키피디아에 올리고 있습니다. 즉 제로 마지막 코스트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묵스도 맥스 오픈 온라인 코스인데요. 24개월 전에 등장했죠. 그래서 고등교육, 대학교육의 지평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600명 명의 학생들, 북한을 제외한 그 모든 국가, 북한은 물론 할 수 없지만 모든 국가에서 60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온라인 코스를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최고의 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불 투입하면은 이렇게 쉽게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그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스의 사례입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 우리 학생들이 머리를 굴적이고 있습니다. 연간 등록비가 6만 불인데요. 같은 교수한테 같은 강의를 듣는데 묵스의 경우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납서가 14년 전에 이제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요. 가장 최고로 그 수직 통합된 산업이 14년 동안 이렇게 추락한 것입니다. 즉 레코딩 업계, 음반 업계가 이렇게 크게 그
급추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의 그 젊은이들은 방송되는 TV를 20분밖에 안 봅니다. 다 유튜브를 보고 있죠. 유튜브에서 생산자이면 또 사용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문과 잡지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로 마지널 코스트로 기반으로 한 뉴스 블록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 제 책도 이제 그 출판 산업에서 여태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위키피디아나 뭐 non-profit 웹사이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식을 생산하고 있고 또 무료로 지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최대 산업은 커뮤니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식 산업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산업들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정보, 엔터테인먼트, 뉴스 그리고 지식 이런 것을 공유 경제에서 제로 한계 비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년 동안 전개된 것이고요. 경제의 어떤 새로운 혁신이고 혁명입니다. 경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방화벽이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제로 한계 비용이라는 현상은 엔터테인먼트, 뉴스 산업 그리고 또 지식 산업, 출판 산업에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 비츠하고 아담스의 그 사회에는 하나의 방화벽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화벽은 사물의 인터넷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통신 인터넷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디지털화된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또 수송 및 물류 인터넷과 융복합된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거의 생산과 소비할 때 제로 한계 비용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송뿐만 아니라 물류까지도 거의 제로 한계 비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수억 명의 젊은이들이 3D로 프린팅된 여러 제품들과 또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그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그렇고요. 독일을 보겠습니다. 메켈 총리가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부탁했고요. 제가 조언을 했고 여러 가지 시행들이 됐습니다. 세계 정당이 모여가지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티그마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당과 또 그린당에 가입을 했고요. 또 정당에 무관하게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27%는 그린 전력입니다. 35%가 2020년까지 그린 전력이 될 텐데요. 전력의 75%가 풍력과 또 태양열을 기반으로 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계속 에너지 산업을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인터넷에는 중요한 어떤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파워 플란트도 많이 등장해야 되죠.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파워 플란트들이 많이 설립됐습니다. 또 그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하죠. 저는 독일에다가 그 R&D를 더 많이 해서 스토리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더욱더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 6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또 그 에너지 인터넷에는 첨단 미터링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전력 발전 사업자는 많은데요. 그 기계적인 그러한 트랜스미션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많은 그 유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한 그런 그 트랜스미션을 보강하고 또 미터링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지스틱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태양열과 또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그 고정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의 가격이 뭐 수백만 불씩 됐죠.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칩의 인텔 칩의 캐파시티가 18개월마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열하고
풍력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요, 1970년대의 경우에는 와트당 그 생산 비용이 68불이었습니다. 70년도의 수준은 68불이었는데 이제는 60센트가 됐죠. 그래서 그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거의 0에 가깝게 그 태양열이나 풍력까지도 그 발전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 경제학자들이 웨이크럴스가 구글에서 분석하듯이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러걸스는 MIT에서 하던 그런 교수인데요. 인터넷의 그 레이업 비용이랄지 스토리지 비용을 우리가 회수하는데 25년이 아니라 18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 성숙 단계에 가는데 25년 됐는데요. 55년 걸렸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태양열과 풍력 기술의 경우 그 고정 비용을 해결한다면 에너지의 한계 비용이 거의 0이 될 것이다. 스토리지 기술만 확보된다면요. 태양은 전혀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열 패널만 설치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또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윈터분의 클리닝만 하고 스토리지만 하면 됩니다. 또 열 발전도 마찬가지, 지열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핑만 하면은 그 지열은 그 자체적으로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이 거의 제로 마지막 코스트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의 플러그 앤 플레이가 거의 그 에너지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굉장히 가깝게 가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인 것이죠. 자, 다음은 중국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 중국에 오늘 가게 되는데요. 제3차 산업혁명 책에 나왔을 때 왕양이라는 사람, 광동의 그 사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이거를 읽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권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 중국 정부를 위해서 정말로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리드를 했다면, 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더 중에 한 명이 되고 싶다.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죠. 그리고 자기가 그 책을 읽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양 씨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중앙 위원회의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폼 커미션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지 11주가 됐을 때 중국의 내셔널 그리드의 사장이 820억 달러를 4년간 1차로 투자를 해서 디지털화된 에너지 인터넷을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억 명의 중국 사람들이 가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해서 또 모두 자기 그린 전기를 자기가 발전을 하고 또 공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된 에너지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교통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제3차 산업혁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아시아 전역에 걸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생기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제조 얘기해볼까요? 가장 수직적으로 큰 계열사들, 독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아주 재밌는 건데요. 전기는 누가 발전합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4개 회사가 독일에 있습니다. EnBW, ENRWE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죠. 20세기의 대기업들인데 이 회사들이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음반 회사, 신문사, TV, 그다음에 출판 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그린 일렉트리시티는 아주 작은 사람들,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아니면 개인들, 농부들, 소비자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먼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민주적으로 관리가 되고 공유하고 그리고 저금리로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에너지를 줄이면은 그만큼 그 상환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 4대 회사들이 그 전체 전력의 7%밖에는 발전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7년 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는 수만이 될 것이고 수십만이 될 것이다. 그리고 25년 안에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정말 인류가 개인이 발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람이 있고 태양이 아무데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 전력회사에 전기를 보내는 거죠. 그럼 전기회사들, 여러분 한전도 들으세요. 이제는 다시 이 그 전기회사에 사람들이 발전한 전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송회사들은 이제는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인터넷을 관리하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화된 인터넷을 이제는 모아주는 것이죠. 아주 첨단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전기는 되도록이면 조금 발전을 해야 돼요. 조금만 팔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전송회사들은 빅데이터를 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 그 대기업, NGO 대기업들과 같이 파트너링을 해서 이 빅데이터를 마이닝을 합니다. 이런 세계 인터넷에서 나온 것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분석 툴을 돌려서 또 여러분들이 에너지 관리 부분에 또 물류라든가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에 여러분이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전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교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또 여러분과 같이 비용을 절감한 것을 같이 쉐어한 것이죠. 그러면 전력회사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로 그 파라다임을 바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30년이 걸릴 것입니다. 정말 스마트한 회사들은 그 양쪽에 다 다리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저는 IT 일렉트로닉스, ITR에서는요, 그 최고의 그런 그 기업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산업단지인데요. 누가 그럼 같이 하는지 아세요? 미셸 블랑드가 전화를 했습니다. RDF에서 그 총재죠. 그 사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토폴리오 그 EDF 사장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만나봤죠. 그리고 또 그 건설회사 또 르노 닛산 또 오스틴도 슈나이더도 엑셀도 렉셀도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같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환을 하지 않으면 30년 후에는 여러분 없어질 것입니다. 3D 프린팅 아주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팩처링이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팩처링이죠. 그리고 카피라이트가 없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그 필라멘트를 사용하는데 그 재활용품을 사용합니다. 분리수거를 할 그 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네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additive manufacturing이기 때문에 그 자재는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고 또 한계 비용이 0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재활용했으니까요. 그리고 fabrication 랩을 자기가 발전한 그 전기 가지고 파워를 넣고 있습니다. 이 fabrication 랩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사용을 해서 자기가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런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도 역시 재생 에너지로 발전이 될 거죠. 10년 이후에는요, 이런 자동차도 프린트를 할 것입니다. 아주 한계 비용이 적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주 전에 시카고의 사이언스 페어에서 루코모터가
그 스트라디라는 3D 프린팅된 자동차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 아주 아름다운 이태리에서 디자인한 차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전기차는 그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또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졌고 또 무인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요 정말로 너무 놀라실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옆에 보면은요 자동차가 있는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고등학교에 그 3D 프린터를 넣자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15년 후에는요, 여러분 한국은 정말 이제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조그만 3D 프린터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요, 학교에서 줄 거예요. 스마트폰과 함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수백만의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거 다 오픈소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 물품을 가지고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면서 자랐죠. 그래서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배워서 한계비용 0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유했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파워 그리드 그 파워 그리드로 전환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력회사들이 많은 부분을 하겠죠. 하지만 중소기업들 또는 아주 코오퍼레이티브라든가 아니면 기업 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혁신적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파워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제 생활의 민주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근간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이것을 포착을 하고 이것을 서포트한다 그러면은 번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가려면은 컴퓨터, 솔라 패널, 휴대폰 모든 것을 다 범죄로 불법으로 만들면은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전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야말로 20세기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동차를 근간으로 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일이죠. 젊은 사람들은 모빌리티는 원하지만 자기가 자동차라는 거를 가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Edge of Access라는 그 책을 14년 전에 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료는 그러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IoT를 근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을 통해서 트랜스포트 로지스틱스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퓨얼셀로 가는 차를, 무인 자동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그 카풀을 하게 되면 카쉐어링을 하면은 15명이 카쉐어링을 하면 차 한 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나바 미시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IoT를 사용한다면은 이런 그 자동차를 거의 다 없앨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똑같이 모빌리티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리 번스는 또한 레리 번스의 이론에 의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차가 있는데 뭐 서울 같은 이런 그 데에서도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자동차의 80%는 없앨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공유가 되는 거죠. 3D 프린팅으로 만들었고 또 한계 비용도 0일 것이고 또 재생 에너지로 발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공유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혁신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 수성 부분의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디지털화된 트랜스포트 로지스틱스 인터넷을 애그리게이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책은 책에서도 UBS라든지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니까, 그리고 물류 회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UPS든 페덱스건
현대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는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 인포메이션, 뉴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또 그 3D로 프린팅된 제품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 자기 옷 그리고 또 그 집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카우치, 서핑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완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완구를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너를 위해서 샀다. 이제 네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이나 뭐 누나의 장난감이 아니라 네 거다라고 부모가 아이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살짜리 아이는 그 이렇게 자본 경제에서 처음으로 소유권을 배우게 됩니다. 형이나 누나의 거가 아니라 내 장난감이다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 부모들,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토이 웹사이트에 가지고 완구들을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장난감들을 공유를 하는데요. 처음 이렇게 돈을 내면 크레딧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드론이나 아니면은 그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집으로 배달되는 그런 토이를 가정에서 판다는 것이죠. 현대나 아마존 어떤 그런 사이트가 활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모는 이런 식으로 그 온라인으로 토이를 신청하고 어린이는 통해서 그런 걸 받고 아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시 잘 그것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가 자기 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너가 잘 아끼면은 사용 후에 나중에 다른 아이가 그것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장난감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거를 자기 거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잘 아끼고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 그리고 또 완구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공유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유 경제의 움직임은 우리가 그 예상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닐슨 조사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권은 이런 그 서로 나누는 DNA가 문화의 DNA로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뿌려내리고 있는 것이죠. 앵글로 영미 문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그 DNA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의 안녕을 더욱더 심화할 수 있는 이런 공유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경제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현 경제는 지금 정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EU에 장을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가가지고 많은 디스커션을 했고요. 새로운 위원회가 지금 그 긴축 그리고 또 그 재정 혁신 그리고 또 노동 혁신 그리고 시장 경제 혁신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낭비를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과 노동 분야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슈로더가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이 됐던 그 어떤 나라가 됐던 노동시장을 20세기식의 통신과 에너지 그리고 수송 그리드에 묻게 되면 당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13%에 불과했죠. 근데 오늘날은 기후변화 같은 외부 요소들이 우리가 고려되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제는 구시대에 중앙 집중화된 그런 통신 인터넷 그리고 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 그리고 또 내연기관이 주축이 된 그러한 에너지 그리드에 만약에 한국이 발목이 된다면 경제가 어떤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큰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이 그 앞서서 선도를 해나갈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두 세대에 걸쳐서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기업들이 크기와 상관없이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정부와 더불어서 인프라스트럭처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됩니다. 즉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크게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56년에서 88년까지 그 철도망을 확충하고 또 도시화를
전역에 걸쳐서 추구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그리드를 그 2세대에 걸쳐서 화석 연료와 뉴클리어 에너지에서부터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또 빌딩의 그 보수도 필요한데요. 빌딩 건축법이 과거에는 낡은 것이었기 때문에 빌딩의 열 효율이 높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에너지 유실이 있습니다. 빌딩을 다 손질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40년 동안 모든 빌딩들이 그렇게 보수가 된다면 그 건축업은 그 호황을 맞겠죠. 그리고 또 인슐레이션 프로세스에서도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아키텍처 회사들 마찬가지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미 지역에는 내년 2년에 한 10만 개의 빌딩이 이렇게 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열효율은 증진되겠죠. 한국은 그 메카니컬하고 또 그 스마트하지 않은 그런 망에서 스마트한 디지털화된 망으로 앞으로 가게 될 텐데요.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레이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ICT 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그리고 또 배전 회사, 그리고 통신 회사, 케이블 회사들이 모두 이 사물의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국의 전체 그 수송 그리드를 내연기관 중심의 어떤 기존의 시스템에서 전기 그리고 또 연료전지를 에너지로 하여는 그러한 수송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도 충전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이렇게 그 연료를 재충전해가지고 전기차들이 가동되겠죠. 그리고 또 물류와 수송 인터넷은 통신 회사들 그리고 물류 회사, ICT 회사들 이런 기존의 회사들이 또 혁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노동이 필요하죠. 유일하게 새로운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석유 회사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차피 석유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두 세대에 거친 그런 인구가 앞으로 많은 일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럼 투자는 어디서 나오냐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투자는 이미 우리가 그 투자를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유럽의 경우 7,800억 불 7,800유로화를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매년 인프라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은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오래된 20세기의 통신, 에너지, 물류 인터그리드에 더 이상 S컵가 예상되기 어렵고 생산성이 더 이상 높아지기 어려운데요. 그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조 달러 가운데 25%를 인터넷 오브 띵스, 즉 사물의 인터넷 플랫폼 전환에 쓴다면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더라도 굉장한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규제 그리고 또 새로운 표준 그리고 또 인센티브 상호 운영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25%만 쓰더라도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면서 그 기존 인프라에 투자하던 그런 엄청난 그런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 우리한테 진정한 위기는 오늘 오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러한 위기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위기가 또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의 그 종말 그리고 멸망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더욱더 큰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전에는 약간 과소평가했는데 1980년 엔트로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첫 번째 책이었는데요. 제가 예상은 했지만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피드백 루프는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피드백 룹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피드백 룹이 그 다음 피드백 룹을 계속 더욱더 가속화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점을 가족들과 논의해 보길 바랍니다. 알고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했던 그러한 폭으로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지구의 물 사이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흥미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우리의 생태계는 지구의 물의 그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클라우드 커버가 있는데요.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될 때 CO2나 메탄, 나이트록스 옥사이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1% 상승하면 지열이 7% 정도 더 그 위로 상승합니다. 1도에서 7도의 습도가 1도 온도 상승이 7도의 습도 흡수로 이어지는 것이죠. 훨씬 더 큰 어떤 워터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또 폭설이랄지 아니면은 그 홍수랄지 또 가뭄의 어떤 장기화 그리고 허리케인이랄지 쓰나미, 타이푼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워터 테이블이 지금 크게 수축이 되고 있고 또 가뭄이 계속 새롭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2050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코시스템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델이 아니라 크로니컬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지구의 생명체는 멸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4,500만 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멸망의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멸망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종이 종류를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생명이 들어서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세기 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희 나이만큼 크게 되면은 지구의 생명체 가운데 70%가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런 위기는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젊은 종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의 99%는 멸망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제로 한계비용 사회야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지구상에 끼치는 환경 변화를 줄이고 그리고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출판사들이 제로 마지널 코스트라고 그 제목을 붙이면 누가 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아이들이 다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국의 선생님들이 1학년이 입학을 하면 아이들에게 이 제로 한계 비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궁극적인 에너지 효율성이고 이것이 극단적인 생산성이고 그래서 이제는 제로 한계 비용이 되면 이 지구상의 자원을 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한계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계 비용이 0으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계속해서 완구라든지 지배라든지 자동차, 툴 모두 공유해서 재사용한다. 그래서 공유 경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덜 자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인터넷을 중간에 두고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그리고 물류 플랫폼을 가진다면은 인류가 스스로 에너지를 거의 한계 비용 0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를 민주화할 수 있고 결국은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무료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한국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이 제3차 산업혁명을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대전 후에 정말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정말 그 50년 만에 여러분이 해놓은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적으로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공유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그 외압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공유를 해왔죠. 그리고 서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에 여러분의 피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아주 세계적인 회사들이 한국에 있죠. 월드 클래스의 ICT 회사가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전자회사도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물류회사, 교통회사도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모든 업계에서 월드 클래스 회사들이 차세대를 위해서 이 사물 인터넷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에 이것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수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먼저 해야 되죠.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더 앞서 나가야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더 앞서가고 있고 브로드밴드에서 앞서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을 디지털라이즈된 에너지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트랜스포트와 물류 인터넷으로 바꿔서 IoT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 제로 그 한계 비용으로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생산성의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이제는 같이 신세대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생태적인 그런 그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뭐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플랜 B가 뭐냐라고 얘기하죠. 사실 사람들은 그 플랜 B는 없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2차 산업혁명이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그 꼬리를 잡겠습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제3차 산업혁명의 앞에 타겠습니까? 더 민주적이고 더 무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그런 생명이 번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21세기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정말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말씀해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환경제에서도 공유경제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Q&A 세션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LG 서브원에서 온 김하나라고 합니다. 저희 질문은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건물주나 공장주들은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에 비해 사람들의 생각이 행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이 정책을 고취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정서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What we need in every country is political leadership.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그리고 또 그 산업 분야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또 시민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각 국가는 구식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업들도 옛날 비즈니스 모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의 소비자들이 또 수동적인 소비자로 보기가 쉽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정체되어 있죠. 모든 국가의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더 기다릴수록 위험성은 높아지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내년, 그 후년 점점 더 리스크는 커지죠. 옛날의 방식으로는 경제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의 어떤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산업 부문에서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또 생각을 더 넓혀야 되죠.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범적인 프로젝트만 조금만 단위로 여기저기에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기술도 있고 또 우리가 엑스퍼티스도 있고 또 중국이나 독일을 보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또 경제계의 목소리를 기울인다면 독일과 중국에서 한 것 같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어떤 그 매지컬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푸시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진정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근면성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의 어떤 의욕 이런 것은 저한테 항상 감명을 주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 한국이 지금 컬처 문화 부분에서 아주 그 핫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뉴욕이 문화의 중심지였죠. 이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그 문화의 어떤 그 중심으로 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그 모티베이션의 수준도 높죠. 그리고 또 교육률도 높고 또 한국이 핫스팟이 됐습니다. 기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추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mpressive keynote speech.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감사합니다. My name is Yuhan Choi, PhD candidate student of Sogang University in Korea.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로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정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매장된 자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또 되고 있는데요. 그 또한 안전 문제로 인하여 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에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나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그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 me say right at the get-go, nuclear power 원자력 정말로 실수죠.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도 그 파워와 유틸리티 그룹이 있는데 원자력은 안 합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코스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번. 그리고 그 원자력 폐기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 정말 그 굉장히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원자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건 시한폭탄이죠. 2번. IAEA에서는요 2025년이 되면은 우라늄이 모자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우라늄에서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리사이클로 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 원하세요? 테러리즘 생각해 보면요. 자 그리고 4번. 원자력은 우리가 CO2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2,000개가 있는데 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에너지 믹스의 6%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과학적인 조사를 보면 기후변화에는 아주 적은 그 영향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전체 에너지 믹스의 20%는 돼야지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2,000개의 그 낙후된 그 원자력 발전소도 개보수를 하고 4,00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일마다 하나씩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80% 그 원자력입니다. ERDF와 EDF가 그 프랑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0% 모든 그 물의 50%가 원자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냉각수로요. 그리고 냉각수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뜨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물 부족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인데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는 너무 따뜻해져서
그 여름이 되면은 냉각수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전 사태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중앙 집중화되고 비싼 원자력 발전소를 왜 지어야 됩니까? 그 대신에 재생에너지로 가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발전을 하고 공유하고 한계 비용도 0이잖아요. 저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나라 보세요. 셰일가스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셰일가스가 다 버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앤디 허울이 알고 있고요. 우리 에너지 그 부도 알고 있습니다. 셰일가스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셰일가스는 매장이 그 돼서 정말 그 이런 수익률이 있는 데는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6년 후면은 이렇게 그 필요한 것을 다 빼내고 내추럴 게이스 가격이 떨어지면 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2019년이 되면은 이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에너지 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내추럴 가스 화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사업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항상 월천에서 굉장히 오래 가르치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우리가 ROI를 생각한다. 우리가 계획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 이런 일을 보면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사업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요. 현재 독일도 발을 빼고 있죠. 네. 단상 위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집중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My name is Sung-sik Hwang from Samcheol-ri.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한국도 상당히 많은 그 커미트먼트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커미트먼트 한 게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절감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토 의정서의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뭐 안 하는 것으로 나갔고, 중국도 영향력이 큰 데가 관심이 상당히 적고,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흐지부지 돼가면서 포스트 2020을 뭐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 우리 리프킨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의 방향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거를 한 가지 궁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 개발도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태양광 쪽에 대해서, 대표적인 태양광 쪽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실패를 하고 사업에 뱅크럽트도 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드 패러티는 과연 언제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All right. Let me say on climate change and the UN talks. 유엔에서 한국이 약속한 것과 그 다음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별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어프로치는 아직도 옛날에 묶여 있죠. 즉 그 징벌 위주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특정 국가가 그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가 부담을 져야 되는데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성과 또 온실가스의 그 저감의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어떤 징벌적인 성격보다는 보상적인 성격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기회 위주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리뉴얼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들고 또 그 에너지 생산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과 여태까지 많은 일을 했는데요. 경제계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리사이클링을 한다, 또 감사를 한다, 이런 그 단편적인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통신과 에너지, 또 수송의 어떤 인터넷이 전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모든 국가도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감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공통적으로 되고 있지요. 그런 노력들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전체의 어떤 큰 변신이 필요하죠. 그렇게 안 된다면 5년 후에 심각한 대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대응을 한다면 5년 후에 우리 향후 후손들한테 좋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토 의정서가 한국이나 전 세계의 어떤 기후변화를 우리가 줄이기 위한 충분한 어떤 다른 분들의 질문도 다소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행사에도 다양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궁금증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제레미 류프킨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